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아주 세게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우크라이나보다도 사상자 숫자가 2배가 된 거예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괜히 한 전쟁이 되어버렸다 이런 거죠. 이란 전쟁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하고요 하마스 전쟁도 그래요. 다들 꼼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새로운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군사적 강대국이 약소국을 이기지 못하는 현상인데요. 최근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국 이란 전쟁,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 이것들이 모두 다 그런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전쟁이 2022년 2월 24일 날 터졌잖아요. 그 당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러시아는 그야말로 전격전을 펼쳤고요. 이거는 뭐 며칠 있으면 확실히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분명히 가졌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그 다음 날 2월 26일이죠. 다음 날 오전 8시에 러시아 국영통신사 리아 노보스티라고 하는 이 국영통신사의 인터넷에 잠시 동안 이런 칼럼이 올라왔어요. 그 칼럼의 제목은 뭐냐? 러시아의 귀환과 신세계라고 하는 이 제목의 칼럼입니다. 거기에는 러시아어로 올라와 있고 인터넷에 지금 돌아다니는 거는 영어로 번역된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뭐 상당히 꽤 긴 칼럼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러시아는 잃었던 우크라이나를 되찾았고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 서방의 이 세계에 대한 지배는 마침표를 찍었다. 이런 선언까지 같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전쟁은 완벽히 러시아의 승리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잠시 이게 올라갔다가 몇 분 후에 내려졌어요. 그리고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된 이거는 안 보이고요.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영어로 번역된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제가 그것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4일 날 침공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26일 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전쟁을 시작할 때 그 국영통신사에다가 또는 그 국영통신사가 승리를 미리 내다보고 보도자료를 칼럼을 제작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어떻게 해놨나 봐요. 예약 발행 같은 거. 그런데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승리한 것도 아니고 이게 덜커덕 올라가 버리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다 해서 몇 분 만에 내리는 그야말로 해프닝이 터진 거죠. 또 대참사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랬어요. 즉 승리를 확신했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심지어 전차병들이 그 러시아가 전차를 수백 대를 타고 왔잖아요. 그 키우로 쭉 가는 그 행렬이 사진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결국은 그 전차들을 다 놔두고 나중에 다 이제 도망을 갔거든요. 왜? 그게 다 드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예복도 같이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뭔 뜻하는 거냐? 분명히 이 병사들이 승전 기념 행사에 가려고 준비까지 해놨던 거 아니냐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죠. 그 뭐 추측이니까 뭐 확실히 뭐 누구한테 그런 말을 전해 들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러시아는 푸틴은 분명히 매우 짧은 기간의 전투만으로도 승리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분명히 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객관적인 군사력을 놓고 보면요. 충분히 그럴 만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그 전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2년에 침공을 했잖아요. 그 전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국방비를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가 43억 달러였어요. 달러로 환산을 하면. 근데 러시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622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보다 국방비가 15배나 더 많아요. 러시아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전차의 숫자를 놓고 보더라도요. 우크라이나가 900대인데 러시아는 3,000대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3,000대보다 저는 훨씬 많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전투기 숫자, 전술 군용기라고 하는 거 그 숫자를 보더라도요. 우크라이나는 132대였는데 러시아는 1,391대에 달해요. 무려 10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말이죠. 우크라이나는 애초부터 러시아의 적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전투를 벌였을 때.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밀렸죠. 그래서 그 동부 지역의 상당 부분이 지금 점령을 당해 있잖아요. 도네츠크라든가 돈바스라든가 그 일대 지역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 중에 한 20% 정도가 러시아에 의해서 지금 점령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럴 만도 했던 게 뭐 이렇게 군사력의 차이가 도대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상황이 바뀌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항전 의지가 굉장히 굳었고 생각보다도 예상했던 것보다 뜻밖의 항전 의지가 강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것들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드론을 아주 빨리 만들어냈고 잘 만들어냈고 많이 만들어냈고 또 그것의 기능이 매우 빠르게 좋아졌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상황이 차츰차츰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부터는 이 전쟁이 완전히 교착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선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교착 상태가 지속이 되다가요. 그냥 거의 이제 전투력이 대등해졌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2025년부터는 오히려 상황이 반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6년에 들어오면 오히려 전세가 역전된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아주 세게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 이전에는요. 전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크라이나 군대가 또는 우크라이나의 무기가 러시아의 국경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제약,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제약도 있었고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제약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만든 무기들의 성능이 매우 좋아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 영토 안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모스크바에 있는 군수시설 같은 것도 갖다 때리고 또 내륙에 한 2,000km 들어가 있는 곳에 있는 정유시설들 이것도 가서 파괴를 하고 또 흑해에 있는 거기에 항구들의 뭐 여러 가지 석유 수출 시설이라든가 또 거기에 러시아의 흑해 함대라든가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가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오히려 그래서 전세가 역전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전쟁의 사상자 숫자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상자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 또 부상당한 사람 이건 둘 다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띵크탱크들 또 전쟁 연구소들 이런 데서 나온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크라이나가 한 60만 명 사상자가 났고요. 러시아는 얼마냐? 120만 명에서 1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도 사상자 숫자가 2배가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군사력이 훨씬 강하면 그걸로 상대방을 압도하면 그러면 자기들은 사상자가 잘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의 싸움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 또 미국과 이란의 싸움을 놓고 보시면요. 미국은 사상자가 거의 없죠. 뭐 몇 명 수준이에요. 이란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는데 미국은 죽는 미국인이 별로 없잖아요. 이것은 군사력 격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이라든가 하마스라든가 또 헤즈볼라 레바논 사람들이라든가 여기는 굉장히 사상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군사력 격차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는 러시아 병사들 또 민간인들의 사상자가 120만, 130만 뭐 이 정도까지 되고 우크라이나는 그 절반 수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러시아가 엄청나게 강하게 보였는데 실제로는 러시아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 이렇게 이런 숫자로 이런 전황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가 보니까 러시아가 아주 심각한 위협을 이제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이제는 야, 나 핵 공격을 할 거야 라고 본격적으로 위협을 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벨라루스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핵 공격을 하는 뭐 그런 훈련을 본격적으로 한다든가 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서 이제 미사일을 공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드론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미사일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오레시니크라고 하는 미사일을 최근에 썼거든요. 이건 이제 초음속 미사일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막아내기가 요격하기가 매우 힘든 미사일입니다. 초음속 미사일. 그런데 이것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그걸 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너 더 말 안 들으면 그러면 내가 오레시니크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무언중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정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절망적이고 또 초조하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핵을 쓰지 않으면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 러시아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것으로 다들 생각을 했지만 막상 전쟁이 터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란 전쟁도 그렇잖아요. 이란 전쟁이 언제 터졌습니까? 2026년 올해 2월 28일 날 터졌죠. 소위 에픽 퓨리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장대한 분노 작전이라고 하는 거, 이름이 거창합니다만은 자, 2월 28일 날 뭐 했어요? 미군과 이스라엘의 비행기들이 전투기들이 가서 이란의 테헤란의 최고 지휘부를 타격을 했죠. 그래서 40명이 죽었잖아요. 그야말로 참수 작전을 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라든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라든가 또 정규군 참모총장, 그러니까 이란의 군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정규군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정규군인 것이죠.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1979년 이후에 생겨난 건데 이거는 정규군이 아니고 즉 그냥 행정부가 통제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고 종교 지도부가 통제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두 개의 군대 체계가 있는 거고요. 실제 나라의 주인은 혁명수비대인 거죠. 그래서 그 혁명수비대의 총사령관도 죽어버렸고 정규군 참모총장도 죽었고요. 국방장관,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0명이 죽었는데 아무튼 이 나라가 보통 나라들 같으면 이렇게 다 사람들이 죽고 나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도 없지, 그 참모총장도 없지, 국방장관도 없지, 뭐 명령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미국과 이스라엘의 비행기들이 들어가서 저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요격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헤란에 바로 그 회의부 지도부 거기를 타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란은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란은 요격 미사일도 없나? 이란은 레이더도 없나? 다 있었어요.
러시아제 레이더들, 러시아제 방공망, 중국제 방공망 이런 걸 가지고요. 첩첩이 3중 방어망을 다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그러면 레이더는 다 어디 갔지? 그 요격 미사일들은 다 어떻게 된 거지? 다 무력화된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 무력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전자전을 통해서요. 그래서 전자파를 미리 쫙 쏴가지고요. 그래서 레이더들, 이란이 갖고 있는 그 러시아산, 중국산 레이더들 이런 것들을 다 무력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이란의 상공이 다 뚫려버린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이란이 갖고 있는 무기체계, 그 군사력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군사력하고는 비교가 안 돼. 상대가 안 돼. 이거는 같이 전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이 완전히 뚫려 있으니까 이란의 하늘이 다 뚫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3,000군데에 달하는 군사 목표물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타격을 했어요. 거의 뭐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뭐 그냥 개중에 아파치 헬기가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2건인가 뭐 있었지만 거의 속수무책으로 이란은 당한 겁니다. 그럴 정도로 군사력 격차는 어마어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미국이 이겼나요? 오히려 미국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군사력으로는 압도적으로 우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은 쩔쩔매고 있느냐? 오히려 이란이 승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휴전협상 한다고 뭐 제네바에 가서 뭘 한다고 사인한다고 그러고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란은 자기들이 이겼대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란이 오히려 승리한 셈이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아요. 특히 미국의 뉴욕타임스 같은 데는 그런 평가들을 이미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졌다 이거는. 괜히 한 전쟁이 되어버렸다. 이런 거죠. 자, 그것만이 아니죠. 이스라엘하고요. 하마스 전쟁도 그래요. 하마스는 지도부가 완전히 다 괴멸돼 버렸어요. 그 가자지구에 있는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던 조직이 바로 하마스 아닙니까? 그게 완전히 괴멸됐어요. 외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 민간인들도 뭐 몇만 명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 장악을 못했어요. 그 가자지구를. 헤즈볼라는 또 어때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그 국경 북부 위쪽에 있는 레바논이잖아요. 거기가 레바논 남쪽. 그러니까 레바논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에 거기에 시아파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전투 조직이 바로 이제 헤즈볼라거든요. 그들을 이란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전쟁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과 그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냥 국가도 아니에요. 정규군도 아니고 그냥 뭐 전투 조직, 테러 조직 뭐 그런 건데 이게 전투력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무기나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는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외형적으로 강력해 보이는 군사력 격차가 실제 전쟁을 벌이고 나면 그걸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없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기술이 매우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매우 일반화되고 또 그 원가가 매우 싸졌어요.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지속적으로 그것이 사용되다가 보니까 이게 원가가 굉장히 싸진 거예요. 특히 드론 같은 게 지금 그런 거죠. 드론이라고 하는 거 뭐 우리가 지금 그 촬영용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처음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저항을 시작했을 때 2022년에 그들이 사용한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중국산 드론들 있잖아요. 카메라 달아가지고 이렇게 찍는 바로 그런 거를 그대로 썼던 거예요. 그 몇십만 원짜리를. 근데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그걸 직접 만들죠. 물론 부품은 중국에서 들여오는 게 많지만 직접 그들이 만들고 전투용에 적합하도록 그들이 모양을 개조하고 구조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엔 그냥 그 싸구려 허접한 드론들을 가지고 전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도
러시아 병사들이 그것 때문에 그거에 맞아 죽고 뭐 탱크가 파괴되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비싼 무기나 싸구려 무기나 이게 거의 평준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차이가 없네? 성능면으로 보면. 왜냐하면 성능이라고 하는 게 여러 차원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약소국도 꽤 괜찮은 무기들을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드론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드론, 폭약.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성공을 해온 거죠. 지금까지. 그 저항을 해온 거죠. 또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바로 AI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AI를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물론 팔란티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바로 이제 그 AI 기업 아닙니까? 거기하고 이제 손을 잡은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실전에서 어떻게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AI한테 그걸 학습을 시키죠. 그래야 전쟁 AI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전투 AI를. 그래서 팔란티어는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AI 기술을 가지고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그 지상으로 다니는 로봇 또 드론과 결합해서 하늘로 다니는 로봇, 수중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쫙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우 싼 값에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걸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아주 가난한 나라잖아요. 지금 전쟁 기술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항전 의지만 있다면요. 무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이거는 매우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가 점령을 당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이거는 테러의 위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무시무시한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냥 조폭들이 얼마든지 이런 무기들 손에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테러를 할 수 있다. 돈 뜯어낼 수 있다. 인질 잡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거고요. 바다에는 온갖 해적들이 다 돌아다닐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수중 드론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몇 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와서 공격하고 야 돈 내놔 하면 사실 그거 잡기도 어려워요. 이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전투 기술이라고 하는 거, 무기를 만드는 기술 이것이 매우 일반화, 보편화 되었고 또 그것이 값이 매우 싸졌다. 비용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그 원인.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요. 지리적인 초크 포인트들이 매우 많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크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바로 목을 조이는 거예요. 목을 딱 조이는 그런 지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초크 포인트. 약점 또는 병목 이런 거를 뜻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또 호르무즈 해협도 있고 바로 이제 아라비아 반도의 오른쪽은 호르무즈 해협이죠. 거기에 왼쪽은 바알만데브인가 뭐 거기도 또 해협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수에즈라고 하는 거기도 해협인 거고요. 곳곳이 해협이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해협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싱가포르 밑에 보면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중국의 해안선하고 대만 사이에 대만 해협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곳곳에 해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것이 더욱더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이 글로벌 교역망이 전 세계로 다 뻗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글로벌화가 되면서 특히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고 나서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경제가 뭐 거대한 하나의 교역망, 무역망으로 다 이제 통합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같으면 중동에서 석유 들어오지 저 아프리카에서도 뭐 들어오지 또 그 어디에다가 또 물건 수출하지 그러면서 이 배들이 유조선이든 화물선이든 컨테이너선이든 이런 것들이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곳곳에
육지하고 가까운 데로 다니게 됐고 거기에는 다 이런 그 초크 포인트들 해협들이 곳곳에 갈려가서 널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배들이 다 거기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이 글로벌 교역망이 구성이 되면서 형성이 되면서 자 그런데 이게 깨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란이 이제 그걸 확실하게 발견한 거예요. 아 여기를 위협하니까 이거 돈 되네? 이걸 위협을 하니까 미국도 꼼짝 못하네. 전 세계가 다 쩔쩔매네 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이 전쟁을 통해서 이란이 확실하게 배우게 된 거죠. 이란만 배웠겠습니까? 수많은 해적이 될 만한 그런 세력들 또 다른 수많은 나라들 뭐 그것은 말레이시아가 될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가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해협을 끼고 있는 나라들은 다 그런 가능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저거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하니까 전 세계가 쩔쩔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런데요. 그게 대단한 무기가 필요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드론 몇 개면 되네? 지금 이란을 놓고 보시면요. 여러분 이란 해군이 완전히 괴멸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란은 드론도 그렇게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 내에 1만 3천 개에 달하는 군사 목표물들을 다 정밀 타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미사일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선박 뭐 큰 구축함이라든가 호위함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수많은 배들을 위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몇 번 위협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로 한 거죠. 그리고 공격은 몇 번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배들이 꼼짝 못 하잖아요. 왜? 언제 당할지 모르겠네. 근데 그거는 미사일에 의해서 드론에 의해서 그들이 드론을 많이 갖고 있지도 않아요. 해군 함정이 대단한 것도 없어요. 상관없다 이거예요. 몇 번마다 한 번씩만 쏘면 돼요. 이란도 허접한 드론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해군 함정 없어도 괜찮아요. 조그만 쾌속정 모터보트 같은 거 그런 거 괜찮아요. 거기다가 그냥 기관총 같은 거 하나 달아서 그거 가지고 쫙 쫓아가가지고 너 멈춰 하면 민간 화물선 또 민간 유조선들이 멈춰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들이 못 다니는 거예요. 이란이 군사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못 다닌다. 왜? 그것들은 다 무장을 하지 않은 민간 선박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못하면요. 이제는 화물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장을 하고 다녀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까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약소국이 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 이것은 지구 곳곳에 이 초크 포인트들이 생겨났다. 특히 이란이 지금 그렇다. 이란이 그 초크 포인트를 확실하게 그 용도를 발견하게 된 거고 그것을 지금 이용하기 시작한 거고 그렇게 되면서 무기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 마음에 안 들면 유조선에다가 드론 갖다가 부딪힐 거야? 꼼짝 못하는 거죠. 미국도 꼼짝 못하고 EU도 꼼짝 못하고 다들 꼼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놔 하니까 지금 돈을 아마도 동결자금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란에다가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약소국이 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 전 세계가 파편화가 되면서 전쟁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지금 깨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유산들 그 기나긴 항로 무역로들 있잖아요. 무역 파트너와의 연결되는 그 항로들 여기에 초크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 다 이제 그걸 끼고 있는 그 나라들의 무기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것은 그 나라가 군사력이 아주 형편없어도 상관없다. 심지어 해적이어도 어떻게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반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 새로운 일이야. 과거에도 그랬잖아. 생각을 해봐. 미국이 월남전 가가지고선 쩔쩔매고 결국은 빠져나왔잖아요. 소련도 아프가니스탄에 쳐들어가가지고 1979년에 쳐들어가서 쩔쩔매다가 결국은 다 철수했잖아. 미국이 이라크를 가서 점령한다고 공격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뭐 완전히 내란 상태가 되어버려서 철수하고 말았잖아. 이런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미국도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철수를 했고 성공 못했지 않나. 그런데 이거하고는 좀 얘기가 다른 겁니다. 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요. 일단 가서 점령을 한 거예요. 미국이 이라크 점령을 했고요. 미국이 월남을 가서 점령을 했고 소련도 아프가니스탄 가서 점령했고 또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들어가서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투에서 이긴 겁니다. 다.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하고 정권 교체도 하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됐느냐? 그 이후에 게릴라전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은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전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는 처음부터 전쟁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특히 지상전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속수무책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현재 이 전쟁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떠오릅니다. 자, 우리하고 가까운 전쟁, 우리가 걱정하는 전쟁이 뭡니까? 대만에서 전쟁이 일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까? 만약에요,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이런 것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중국은 대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완전히 수렁으로 빠져버리잖아요. 대만을 공격했다가 대만은 돈도 많잖아요. 대만은 무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하더라도 대만에 지상군을 투입을 하게 되면 꼼짝없이 그냥 수렁에 빠질 가능성도 충분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항전의지입니다. 버텨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버틸 수 있느냐, 그럴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크라이나 국민들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죽을 지경인 거예요. 겨울에는 얼어 죽을 지경이고요. 지금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가 많고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수시로 미사일이 날아오고 그런데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 항전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투가 계속될 수 있는 거고 그 허접한 무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맞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항전 의지가 있으면 되더라. 이제는 무기가 상당히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란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란의 국민들은 항전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란의 전투를 지속해 나가고 있는 그 세력,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그 세력이 군인으로 따지면은 한 20만 좀 안 되고요. 거기에 민병대까지 합치면 한 100만 정도 된대요. 이란 국민이 9천만이 넘거든요. 근데 그중에 한 100만 정도가 지금 이 전쟁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근데 그 100만의 항전의지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대만인들의 항전의지가 과연 이럴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대만의 정치 구도를 놓고 보면요. 크게 세 정당이 있잖아요. 하나는 지금 대통령인 민주진보당, 민진당이라고 하는 거, 라이칭더 총독이 바로 이제 민진당의 순회인 거죠. 민진당은 주로 원래부터 대만에 살던 사람들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민진당은 기본적으로 독립을 추구합니다. 나는 중국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나는 그냥 대만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정당이 국민당하고 대만 민중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당은 뭐냐? 1949년에 이 중국 대륙을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장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중국을 장악하고 있던 국민당이 대만으로 넘어오잖아요. 타이완으로. 그러면서 타이완의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 이전에 중국 본토가 중화민국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옮겨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국민당입니다. 그 국민당은 대만의 독립 같은 거는 이거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원래는 본토 수복을 꿈꾸었지만 이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본토하고 그냥 잘 지내자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민중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는 뭐 중도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오히려 국민당 쪽으로 가서 붙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기미가 상당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숫자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민진당이 51석이고요. 국민당이 52석이고 그리고 대만 민중당이 8석이에요. 그러면 의석 수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민진당,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 51, 국민당하고 민중당 합쳐서 60 이렇게 되잖아요. 오히려 중국하고 잘 지내자라고 하는 쪽이 더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본격적으로 위협을 한다. 너희들 정권 교체 안 하면 그러면 우리가 쳐들어갈 거야. 너희들 미사일로 공격하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대만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히려 그냥 알았어 우리는 그냥 홍콩처럼 할게 라고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정권 교체를 하지 않을까요? 국민당 쪽으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이 무기가 매우 이제 민주화됐다는 얘기는 보편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저가의 무기 성능이 매우 좋아졌고 그것이 저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하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고 그걸 가지고 최첨단 무기하고 얼마든지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항전 의지만 있으면 점령당하지 않는다. 항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최소한 승리는 못하지만 패배도 안 한다. 상대방을 강대국을 몰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항전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전투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곳에서만 약소국이 강대국을 맞서서 그들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란 전쟁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 우리 국민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북한과의 전쟁이 터진다 또는 중국과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국민의 항전 의지는 어떠할까요? 한번 다져볼 필요가 있겠다.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 특히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것의 시장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메모리 D램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반도체 업계에서 슬레이브 엘리먼트라고 불렸습니다. 슬레이브 노예잖아요. 노예 요소예요. 노예 상품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CPU 같은 이런 연산 로직 반도체들, 연산 프로세서들 이런 것에 그냥 종속되어 있는 것이고 이게 뭘 만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세서들 CPU에서 뭔가를 계산을 해서 만들어내면 그냥 그걸 받아서 저장하고 있다가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는 거. 그게 바로 이게 D램이야. 그리고 발전 여지도 없어. 이거는 그냥 커머디티야, 슬레이브야 이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D램, 그 메모리가 이제 완전히 그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AI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존재로 전략적인 상품으로 그렇게 지금 위상이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컴퓨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크게 연산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프로세서 이거죠. CPU. 옛날엔 인텔이 많이 만들었고 지금은 엔비디아가 GPU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병렬 처리 연산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하는 거죠. 동시에 작은 CPU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게 동시에 막 작동하는 그런 겁니다만은 자, 그래서 연산 장치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연산으로 나온 결과를 저장하고 나중에 꺼내주고 하는 이 메모리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AI 시대 이전에는요. 그건 2023년 그 이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AI 시대 이전에는요. D램
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아무튼 이 메모리 업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것들, 개성이 없는 것들, 이것 써도 되고 저것 써도 되고 하는 그런 소위 범용 제품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사못 같은 거 이런 것이 뭐 회사가 어디였든 간에 별 차이 없이 그냥 아무거나 갖다 끼면 되는 뭐 그런 거잖아요. 표준만 맞으면. 그런 것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특별한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D램 제조업체한테 나에게 맞는 주문형 D램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하기도 뭐 불편한 그런 이제 시장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범용 제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거 갖다가 내가 그 D램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D램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로직 반도체들 CPU나 뭐 GPU나 이런 것들은요, 끊임없이 이 회로들이 미세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나노 수준에 있다가 15나노 수준, 10나노 수준, 7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 계속 이렇게 이제 미세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회로가 미세화가 되면서 그 같은 면적의 웨이퍼, 같은 면적의 실리콘 안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숫자를 늘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회로가 미세해지니까. 그렇게 되면서 같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점점 더 많은 기능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로직 반도체, 프로세서들, 연산 장치들 그런 거예요. 그런데 D램이라고 하는 건, 메모리라고 하는 건 그렇게 따라서 발전을 해 주지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회로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커패시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자 입자를 잡아두는 그런 장치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회로를 줄여도, 회로를 미세하게 만들어도 커패시터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D램이라고 하는 거는 7나노, 5나노, 2나노 이렇게 발전을 못하고 그냥 10나노 그 이후의 수준에서 계속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로직 반도체는 그렇게 계속해서 첨단화되어 갔지만 D램은 별로 발전이 없는 그런 상태고, 그런데 기업들은 서로 경쟁은 해야겠고 그러다가 보니까 가격 경쟁만 이루어지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슬레이브 엘리먼트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붙여지게 된 거고요. 이런 시장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강자였던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강자가 삼성전자인 거고, SK 하이닉스는 이건 원래 현대전자였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법정 관리되면서 이제 하이닉스가 됐다가 나중에 SK가 인수를 해서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살아남은 거고, 말하자면 하이닉스도 죽은 거죠. 죽었다가 나중에 살아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법정 관리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 하나 살아남은 거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킨 게임이 벌어진 겁니다. 기술로 서로 승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 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가격 경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산을 늘리는 거예요. 생산 규모를 늘려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고정 투자 부담을 줄이게 되는 거고, 이제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그 반도체 하나당 들어가는 시설비는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격 경쟁을 서로 했던 겁니다. 그게 치킨 게임인 거고, 거기서 살아남은 게 바로 삼성전자고 마이크론이고, 나중에 법정 관리 중인 것을 SK가 인수해서 SK 하이닉스가 된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업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바로 치킨 게임인 거예요. 기술 발전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2022년 무렵이 되니까 이제 뭐 다들 죽을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반도체 업체들이. 왜? 그나마 코로나 때는 새로운 PC라든가 새로운 스마트폰,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제품들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D램에 대한 수요도 꽤 많아졌고 그래서 살만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와 이제 그 수요가 다 줄어들어 버리고 그래서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2023년 1분기 같은 경우는 보면 SK 하이닉스의 적자가 상당한 수준까지 되고 그렇게 됐어요.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D램은 이제 완전히 이거 저물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엄청난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챗GPT의 등장인 겁니다. 2022년 11월 달에 챗GPT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그게 뭐예요? 인류가 그 챗GPT라고 하는 AI에 대해서 아주 열광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갑자기 가입자가 1억 명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여러분 기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AI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아, 그거 뭐 2세들 구단이 뭐 AI하고 대결하고 뭐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게 AI였다고요. 인간이 뭐 직접 뭘 쓴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 구글에서 뭘 하나 보네. 뭐 쟤네들이 뭘 하나 보네. 그냥 그런 거지. 연구하는 거지. 인간의 생활에 직접 들어온다. 로봇도 뭐 들어온다 그러더니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네.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챗GPT가 들어오고 소비자들이 뜻밖의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야, 이거 되는 거네? 이거 투자를 해야겠네? 그 이전까지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사실은 AI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장에 직접 진입을 하지는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 성공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으니까 소비자들의 반응이 그렇게 크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AI에 투자한 기업들이 주가가 막 폭발을 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소위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이런 데들이 데이터 센터들을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반도체인 거죠. 그래서 GPU는 바로 젠슨 황이잖아요. 엔비디아의 GPU가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가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AI를 훈련시킬 때는 인텔의 CPU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동시에 막 이제 단순한 작업들을 시켜야 되는데 CPU는 거기에 적합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뜨게 된 겁니다. GPU가. 그러면서 인텔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거고요. 근데 엔비디아의 GPU가 돌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기존의 D램이 이게 장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GPU는 막 돌아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연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데 메모리가 그걸 뒷받침을 못 해주는 게 너무너무 느려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방법이 없나? 메모리의 속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뭡니까? 대기하고 있던 거? 그게 SK 하이닉스의 HBM이라고 하는 거죠. HBM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인 겁니다. 고대역 메모리인 거예요. 이것은 뭐냐? D램은 한 장씩 쓰잖아요. 근데 그 D램을 4장 쌓고 8장 쌓고 12장 쌓고 이렇게 D램을 여러 장을 쌓는 거예요. 쌓아서 그거를 연결을 시켜 놓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TSB라고 하는 걸 뭐 아무튼 용접을 하고 그것들끼리 연결을 시켜서 전자가 서로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그렇게 해서 GPU와 메모리 사이에 전기 신호, 전자죠. 그러니까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속도와 이 대역폭을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1차선 도로였다면 이것을 16차선 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는 뭐 이게 32차선도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수많은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HBM의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GPU가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HBM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게 된 거죠. 엔비디아가 실력 발휘를 하려면 HBM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HBM이라고 하는 거는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것의 아이디어는 AMD라고 하는 엔비디아하고 경쟁업체인 거죠. 그 AMD라고 하는 데서 이 GPU라고 하는 게 원래 이 게임용이잖아요. 게임용 컴퓨터들이 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지 처리를 빨리 하려고 만들어 놓은 반도체가 GPU인 건데 AMD도 이 게임 컴퓨터용 반도체를 만들어 왔던 거고 그것을 더 빨리 하고 싶어서 야, 이건 그 메모리가 이래 가지고 되겠어? 메모리 좀 어떻게 좀 다르게 해보자 라고 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은 거고 그게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라고 하는 저하고 동명이인 다른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찾아가서 AMD가 서로 둘이서 이제 그런 걸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HBM이라고 하는 게 개발이 됐고 그것을 이제 삼성전자도 얼마 안 있다가 진입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다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AMD가 이걸 포기합니다. 자기들이 나서서 주도해서 만든 이거를 자기들은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비싸요. HBM이. 원가가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러 개를 쌓아놓고 그거를 연결을 시키다가 보니까 그 D램들이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공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구멍을 다 뚫어서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공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D램 그냥 갖다 쓰는 거에 비해서 뭐 속도는 빠르지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AMD가 이걸 안 하겠다고 해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삼성전자도 안 하겠다 그런 거고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이걸 한 겁니다. 왜 정확히 이걸 했는지 확실히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나중에 저도 알아보고 싶은 부분입니다만은 어쨌든 SK 하이닉스는 HBM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이제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정말로 엄청나게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가 극적인 기사회생을 하고 대박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돼요? D램 하면 삼성전자인데 HBM은 포기했잖아요. 뒤늦게 이걸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얼마 동안 일을 놓게 되다가 보니까 사람도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이고 실력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됐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는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다 HBM을 만드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HBM은 값이 굉장히 비싸다 그랬잖아요. D램 그냥 파는 것보다 HBM으로 파는 게 굉장히 비싸요. 하다가 보면 실패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수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수율이 한 50에서 60% 정도 된대요.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실패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D램을 쌓았는데 한 절반 정도는 실패한다. 그러면 그 D램은 버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도 돈이 더 많이 남는 거예요. HBM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메모리 업체의 의사결정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HBM을 하죠. 그럼 D램은요. 일반 범용 D램 예전부터 해왔던 그 D램은요. 그거는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HBM으로 모든 힘들이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D램은 줄어들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D램의 공급이 그렇게 줄어드니까 그 D램을 지금까지 써왔던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에요? 스마트폰 업체들. PC 업체들, 수많은 가전업체들, 자동차에도 컴퓨터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반도체들이. 거기 당연히 거기에 메모리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쓰는 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메모리 공급 부족난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메모리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폭등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 재밌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메모리 어떻게 쓰셨어요?
하드디스크 뭐 이런 거 썼잖아요. 밖에다가 갖다 놓는 하드디스크 드륵드륵 돌아가는 거. 이제 그런 거 만드는 기업들까지 지금 주가가 막 뛰고 있습니다. 왜? 메모리 공급이 안 되니까 D램 공급이 안 되니까 다른 것들 다른 메모리들에 대한 수요까지 늘어나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값이 다들 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뭡니까? PC 가격 올라가죠. 스마트폰 가격 올라가죠. 왜? 반도체 값이 그렇게 올라가니까요. HBM 만드느라고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이런 것들 이제 HBM 쪽으로 가잖아요. 그거 다 AI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데이터 센터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없던 수요인 겁니다. 그게 글로 빠져들어가니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새로. 왜? 갑자기 증설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인 하나 만드는데 10조 이상씩 들어가고 그런데 기간도 2년 넘게 걸린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늘릴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데는 뭐 일본에다 갖다 공장을 늘리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D램 가격이 다 그렇게 올라가게 되고 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또 PC 가격 온갖 D램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것들의 가격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100%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있는 건 아니죠. 이게 뭐 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가격이라고 하는 게 이 원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값을 떨어뜨려서라도 팔아야 되는 그런 공급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어서 갤럭시 S26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값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가전제품들 스마트폰 이런 것들의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은 네, 그렇게 돼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본격적으로 이제 이 공급이 늘어나는 지금보다 뭐 D램 생산 라인이 뭐 50% 늘고 100% 늘고 이렇게 될 때까지 한 2년 정도 뭐 이렇게 될 때까지는 D램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가전제품 역시 그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 보입니다. 자, 오늘은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